저는 올해 72입니다. 30해를 며느리 집에서 살았어요. 아들 준호가 결혼하던 날, 며느리 미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평생 함께 사세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죠. 손주 지우가 태어나고, 둘째 지민이가 태어나고, 저는 애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4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사업 정리하느라 정신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강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남편이 남긴 빚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 뒤로 저는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손주들을 키우는 게 제 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웃으면서 어머님 덕분이에요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크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제가 설거지를 하면 어머님, 그거 제가 할게요라며 제 손을 치웠습니다. 처음엔 효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집안일에 손대는 걸 싫어했던 거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제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거나 손주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제 실수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놨습니다. 어머님, 오늘 가스불 또 안 끄심. 어머님, 약도 안 드심. 같은 글씨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과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어머님 상태 너무 심해.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거겠지 뭐.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치매, 초기, 증상 같단 말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치매라니요. 저는 그저 깜빡깜빡하는 게 좀 늘었을 뿐인데. 치매라고 단정 짓다니요. 며느리는 다음 날 바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요즘 나라에서 노인분들 무료 검진 해준대요. 순진하게 따라갔죠. 병원에서 의사는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대통령, 이름이 뭐죠? 100에서 7씩 빼보세요. 저는 대부분 맞췄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서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가스불도 자주 안 끄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세요. 밤에 배회도 하시고요. 배회는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적밖에 없는데요. 의사는 일단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 검사를 해보시죠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뭔가 꾸미는 걸까요? 그날 밤 손주 지우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검사 한번 받는 거래.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안 아프실 거예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 지우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여기 시설 되게 좋대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생활하시면 훨씬 건강해지실 거예요. 팸플릿 속 요양원은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30해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저를 내보내려는 건가요?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손주들도 있고.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해요. 나 멀쩡해. 치매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큰 소리로 싸우는 게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해. 우리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
근데 엄마가 싫다는데 어떡해. 당신은 맨날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 거야? 현실을 봐. 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처리해야 하고, 통장도 정리해야 한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저의 건강이 아니라 제 재산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집 한 채와 통장 몇 개. 그게 며느리 눈에는 탐나 보였나 봅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30해 헌신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이나 다녀오세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강권에 못 이겨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아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이곳 방은 좁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입니다. 30해 살던 집이 그립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리던 거실이, 제가 매일 아침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워요. 여기는 소독약 냄새만 납니다. 같은 층에 사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진짜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복도를 배회하시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다른데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저를 환자 취급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님, 식사 나오셨어요. 모든 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짐을 가지러 집에 다녀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옷이랑 필요한 것들 챙겨뒀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손주 지우가 몰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방 정리한다고 짐 다 빼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방을 비운다고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감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요양원 사무실에 전화를 부탁했습니다. 제 집에 전화 좀 연결해 주세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전화를 걸어줬어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 방에 있는 서랍장 좀 그대로 놔둬.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물건 소중하게 보관할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요양원에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이제 가짜라는 걸 알아요. 불편해. 집에 가고 싶어. 아들이 난처한 표情을 지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여기서 건강 회복하시면 다시 모시고 갈게요. 나 안 아파. 왜 자꾸 환자 취급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팔을 툭 쳤어요. 보세요. 감정 기복이 심하시잖아요. 역시 전문 케어가 필요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뭘 말해도 저를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며느리가 밉고 야속했어요. 두 사람은 30분도 안 되어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며느리가 손을 흔들며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만 짧게 했어요. 손주 지우만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안아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지우야, 집에서 무슨 일 없니? 엄마가 할머니 방 창고로 쓰려나 봐요. 짐 정리하는 거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해를 살던 방을 창고로 쓴다고요? 저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 흔적을 지우려는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 서랍장 제일 아래 칸에 열쇠가 하나 있어. 그거 몰래 가져올 수 있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지우가 작은 열쇠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맞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열쇠는 30년 전 남편이 남긴 비밀 금고 열쇠였어요. 당시 강 변호사님과 함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둔 서류들이 있습니다. 남편 사업 정리하면서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을 몰래 모아뒀죠.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며느리도요. 지우야, 이 열쇠 잘 보관해줘. 할머니가 나중에 필요할 거야. 지우는 의아해했지만 열쇠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할머니 믿고 기다려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진명의를 바꾸려 할 거고 통장도 빼돌리려 할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르죠. 제가 진짜 숨겨둔 재산이 따로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변호사님과 상담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원장님은 의아해하셨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보호자분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아니요. 제 개인 일이에요. 보호자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사흘 뒤, 강 변호사님이 요양원으로 오셨습니다. 30년 만에 뵙는 얼굴이었어요. 머리가 많이 새셨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큰일 났어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낸 일, 집과 재산을 노리는 정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여사님, 일단 대여금고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분이 여사님 명의로 뭘 하려고 하는지 조사가 필요해요. 변호사님,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정밀 검사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병원에 의뢰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에 희망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제가 무기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정신 멀쩡해요. 그리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해 헌신한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린다면 저도 제 것을 지킬 겁니다. 요양원 창문 밖으로 봄날이 보였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겠어요. 며느리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강 변호사님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간호사들에게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겉으로는 순한 노인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 대여금고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목소리가 낮았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금고 안에 뭐가 있었나요? 제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증서, 주식 증권 계좌 내역서가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분이 정리하신 자산이 복리로 불어나서 현재 시가로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12억이라니요. 저도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당시 남편이 여보, 이건 당신 노후 자금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업 정리하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렸던 시절. 남편은 몰래 이 돈만큼은 제 명의로 빼둔 거였어요. 이 돈은 모두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분이 절대 손댈 수 없어요. 강 변호사님이 단언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집은요? 제가 살던 집 말이에요. 그 집도 여사님 명의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분이 여사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을 신청하면 문제가 됩니다. 후견인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여사님이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신경과 전문의한테 정밀 검사 의뢰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병원 가실 수 있으세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알면 안 되는데. 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손자분이 모시고 가시면 됩니다. 외출 허가는 제가 요양원 측과 조율할게요. 지우가 도와줄 거예요. 그 아이만큼은 제 편이니까요. 그날 밤 지우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금요일에 병원 가야 하는데 데려다 줄 수 있니? 할머니, 무슨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지우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뭔가 하려는 거 맞죠? 응. 할머니, 재산 노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준비하려고.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엄마한테는 대학 과제 때문에 할머니 인터뷰한다고 할게요. 금요일 아침, 지우가 일찍 왔습니다. 요양원 간호사에게는 손자가 할머니 외출 동행한다고 말했어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할머니 재산 노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그 이유일 거야.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맨날 효부 행세하더니. 지우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할머니도 이제야 알았어.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남편이랑 같이 걷던 길들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젊은 여의사였어요.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강 변호사님께 부탁받았습니다. 오늘 정밀 인지기능 검사하실 거예요. 검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대사 능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금요일이요. 지금 계절은요? 봄이요. 벚꽃 피는 거 봤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정상, 범위예요. 경도인지 장애도 아니고 치매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제가 깜빡깜빡했던 건요? 그건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누구나 나이 들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죠. 병은 아닙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니.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를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선생님, 이 진단서 공식 서류로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법적 효력 있는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병원을 나오면서 지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계획이 있어. 며느리가 뭘 하려는지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할머니가 움직일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진단서 받았어요. 저 치매 아니래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며느리분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혹시 여사님 명의로 뭔가 서류 작업을 하려고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밝았어요. 응, 잘 지내. 어머님, 그게 집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어머님 집을 제 명의로 좀 옮기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어차피 어머님 드실 거 저희가 다 책임질 거고요. 역시나였습니다. 집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안 돼. 그 집은 내 집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님,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실 텐데.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나아요. 나 멀쩡해. 내 집, 내가 관리할 거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희를 못 믿으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재산은 내가 지킬 거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0년을 헌신했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재산만 노렸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여사님, 며느리 분이 어제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간 흔적이 있습니다. 후견인 신청 준비하는 것 같아요. 후견인 신청이요? 네. 여사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재산 관리권을 가져가려는 겁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였어요. 변호사님, 제가 먼저 손을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재산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사님 명의 재산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법적으로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당장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법원에 신청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며느리 분이 그동안 여사님 돈을 어떻게 썼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생활비나 의료비 명목으로 여사님 통장에서 돈을 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장 내역 확인해 보면 증거가 나올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생활비 달라고 할 때마다 통장에서 돈을 내줬거든요. 제 통장은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행에 직접 가셔서 거래, 내역을 떼우셔야 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 지우와 강 변호사님이 함께 요양원에 오셨어요. 셋이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지난 3년간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프린트된 용지를 받아들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나갔어요. 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 800만 원씩 빠져나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놨더라고요. 총 3천만 원.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저 대출 안 받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서류를 살피셨어요. 이건 명백한 금융 사기입니다. 여사님 도장을 위조했거나 여사님 모르게 대출받은 거예요. 며느리가 그랬을 거예요. 할머니 도장 가지고 있었어요. 지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간 빠져나간 돈을 계산해 보니 약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생활비, 의료비는 핑계였고 실제로는 며느리가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는 데 쓴 거였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는 제 돈으로 호의호식했던 거예요. 변호사님, 이거 고소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횡령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유죄 판결 받을 겁니다. 강 변호사님이 단언하셨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우가 울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저는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손주들 기저귀 갈아주던 날, 아픈 며느리 대신 밥 차려주던 날, 명절마다 온 집안 음식 준비하던 날들. 그 모든 헌신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저도 제 것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만들 거예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강 변호사님이 법원에 재산보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여사님, 이제 며느리 분이 여사님 명의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묶였어요. 가슴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날 오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집 등기부에 가처분 결정 떴다는데요? 내 재산 내가 지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니?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생? 내가 내 돈 8천만 원 빼돌린 거 다 알아. 은행 거래, 내역 다 확인했어.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건 어머님 생활비랑 병원비였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병원비가 500만 원씩. 나 병원 그렇게 자주 안 갔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거 어떻게 설명할 거니?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양원으로 갈게요. 올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저녁에 지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난리 났어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 아빠가 엄마한테 할머니 돈 빼돌린 거 따지고 있어요. 엄마는 계속 변명하고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지우야, 넌 괜찮니? 저는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이러다 부모님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건 내 부모님이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는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아들이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30년간 당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화요일 오전, 요양원 원장님이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박 어르신, 보호자분이 어르신 퇴소시키겠다고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다시 모시고 가겠답니다. 원장님 표정이 난처해 보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데려가겠다고요? 이건 뭔가 함정이 분명했어요. 다시 집으로 데려가서 저를 통제하려는 속셈일 겁니다. 원장님, 저 여기서 계속 지낼래요. 퇴소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보호자가 원하시면 저는 성인이고 정신도 멀쩡해요. 제 의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원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일단 보호자 분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제 돈으로 산 거겠죠. 어머님, 집으로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이제 알아요. 싫어. 나 여기가 좋아. 어머님, 왜 이러세요? 가족이 함께 살아야죠. 가족? 내가 나한테 가족처럼 대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돈 빼돌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원에 버리고 이게 가족이 할 짓이니?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거짓말 그만해. 나 다 알아. 내가 내 집 명예 바꾸려고 한 것도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것도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내가 한 짓이 부끄러워.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며느리가 가방을 확 집어 들더니 돌아섰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도 각오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강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여사님을 다시 통제하려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럴 생각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여사님은 성인이고 의사 능력이 있으니까 본인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며느리가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혹시 그런 시도를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강 변호사님 말씀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아들 준호가 요양원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왔니? 엄마, 미란이가 한 짓은 잘못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집으로 가요. 내가 미안하면 그동안 뭐 했니?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았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잖아.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도 몰랐어요. 미란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지. 준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할게. 지금은 내 아내가 저지른 일부터 해결해야지.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란이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안 돼. 내 아내는 내 돈 8천만 원을 빼돌렸어. 이건 범죄야. 엄마, 그 돈 다 갚을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 고소만은.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굽힐 수 없었어요.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 아내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법대로 처리할 거야. 준호가 한참을 울다가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목요일, 강 변호사님이 며느리를 고소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나갈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사님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겁니다. 금요일 아침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가 요양원에 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경찰서 갔다 왔대요. 조사받았대요. 그래야지.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지우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근데 엄마도 제 엄마잖아요. 지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 문제야. 저는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만 되진 않죠. 그날 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가족을 고소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30해 헌신을 이렇게 짓밟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킬 겁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찾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경찰 조사를 3번이나 받았어요. 강 변호사님 말로는 증거가 명확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들 준호는 매주 요양원에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부동산 중개인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 내놓는다는데요. 뭐라고? 그 집은 4명이인데 어떻게? 엄마가 할머니 도장 가지고 있잖아요. 위조하려나 봐요. 지우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즉시 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제 집 팔려고 해요. 여사님, 진정하세요. 이미 가처분 결정이 나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령 매매 계약을 해도 등기 이전이 안 되니까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강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며느리가 사기를 친다면요? 그건 추가 범죄가 됩니다. 오히려 여사님한테 유리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변호사님,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모시러 갈게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해를 살던 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이사 갔던 날, 아들 준호가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날, 손주들이 뛰어놀던 거실. 그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며느리가 함부로 대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우리 동네였어요. 골목길을 걷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부동산 중개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매물 3층 단독주택. 시가 8억. 손이 떨렸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 안은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방은 창고로 변해서 잡동사니가 가득했고 거실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명품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뭐 하는 거니?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와? 너 내 집 팔려고 했지? 며느리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시세나 알아보려고. 거짓말하지 마. 밖에 매물 팻말 다 봤어. 강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최미란 씨,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매물로 내놓았으니까요.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허락받았어요. 언제 허락했는데? 증거 있어?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바로 그때 아들 준호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란아, 무슨 일이야?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내 아내가 내 집 팔려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준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돈을 안 벌어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할머니 집이라도 팔아야 우리가 살지. 며느리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나 이렇게 살려고 시집 온 거 아니야.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살면서 우리는 쪼들리고 그 집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렸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 말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본심이 다 드러났어요. 준호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준호가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 변호사님과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사님, 이제 집을 되찾으셔야겠습니다. 여기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며느리 부부를 내보내시면 됩니다. 여사님 명의 집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안방에서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며느리가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조금 뒤 준호가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내를 잘못 봤어.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미란이랑 이혼할게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지만 아들의 결혼이 깨진다는 게 어미 마음으로는 아팠습니다. 준호야,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엄마 편히 사시게 할게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이 다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까지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3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머님, 제가 욕심이 과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울며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 며느리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부동산 사기 미수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저 감옥 가는 거예요?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준호가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미란아, 우리 짐 싸자. 여기서 나가야 해. 싫어. 나 여기서 살 거야.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단호했어요. 이 집은 엄마 집이야.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며칠 뒤 준호와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손주지우만 저와 함께 남기로 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가 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임질게. 집이 텅 비어 버렸어요. 30해 만에 다시 제 집이 된 겁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쓸쓸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여사님, 며느리분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재판 날짜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사님은 정당한 권리를 찾으신 겁니다. 그날 밤, 지우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 거야.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하면서 할머니도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지우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해 만에 찾은 자유였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 집에서 제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외롭지만 그래도 이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만발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이겼어요. 제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뒤였어요. 그 사이 저는 집을 정리하고 지우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억압된 시간들과 달리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같이 아침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수업 끝나고 도서관 갈 거예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손주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미란이랑 별거 중이에요.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준호야,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엄마. 제 선택이에요.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어요. 강 변호사님 말로는 며느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처를 부탁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집행유예는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님 말씀이었어요.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며느리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돼요. 30해를 함께 살았던 가족이 이제 법정에서 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재판 당일 강 변호사님과 지우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최미라는 피해자 박순자의 통장에서 3년간 8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 3천만 원을 받았으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매물로 내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은행거래 내역, 대출 서류, 부동산 중개 계약서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며느리 변호사가 변론했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30년간 모셨고 생활비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강 변호사님이 반박하셨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요양원에 있었고 실제 의료비는 요양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명품 구매와 해외여행에 사용된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로 며느리의 신용카드 내역까지 제출되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저에게 물었어요. 피해자 박순자 씨, 피고인에 대해 할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30년간 며느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손주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돕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조금 깜빡거리자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기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해요. 제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관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한 행동은 명백한 범죄예요. 법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서는 법정 밖에서 하는 거지. 법정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가요.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최미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 집행유예라니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갚아야 해요. 제가 원하던 건 이거였어요. 며느리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법원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멀리서 저를 봤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이제 남남이 된 겁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후에, 왜? 가족이 다 흩어졌잖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지.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이용할 대상으로 본 거야. 그런 관계는 가족이 아니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와 지우만 있어요. 작지만 따뜻한 가족이에요. 지우야, 저녁 뭐 먹을래?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이긴 걸까요? 아니면 진 걸까요? 재산은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어요. 하지만 존엄성은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아요. 이게 제 승리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 남긴 재산 잘 지켰어. 그리고 우리 손주 지우도 잘 키울 거야.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배신감도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해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집마당에 장미가 피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꾼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작은 일들이 행복합니다. 지우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쁘지만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그래, 좋지. 며느리한테서는 소식이 없었어요. 준호 말로는 친정집에 가서 산다고 합니다. 이혼 서류에도 도장을 찍었대요.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엄마, 제가 바보같이 살았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지나간 일은 잊어. 이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네, 엄마.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준호가 요즘 자주 찾아와요. 전보다 훨씬 성실해졌습니다. 아내 눈치 안 보고 어미한테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날 강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여사님, 며느리 분이 배상금을 다 갚았습니다. 벌써요? 네. 친정에서 도움받은 것 같아요. 8천만 원 전액 여사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 돈이 제 30년 헌신의 값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잃은 건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며느리랑은 완전히 끝인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연관이 없으세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 지우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우리 카페 하나 해요. 카페? 네. 할머니, 여기 집 1층 비어 있잖아요. 거기 작은 카페 차리면 할머니도 심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카페라니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커피 만들 줄 아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지우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카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을 리모델링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고 커피 기계도 샀어요. 제 비밀 재산의 일부를 쓴 거예요. 이제 그 돈으로 제 인생을 즐길 때가 됐습니다. 카페 이름은 순잔의 정원으로 정했어요. 지우 아이디어였습니다. 할머니 이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주인공이잖아요. 간판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픈 날 강 변호사님도 오셨어요. 여사님, 새 출발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여사님이 용기 있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준호도 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멋있어요. 고마워. 아들.
준호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이혼 후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예상외로 손님이 많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고 젊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손님들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른둘에 시작한 새 인생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빼앗겼던 시간들을 이제 제가 찾은 겁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지우랑 웃으며 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평범하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가 머뭇거리다가 앉았어요. 어머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그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각자 인생 사세요. 어머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커피값은 괜찮아요. 며느리가 일어서서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선은 이미 넘었습니다.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엄마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던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야.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2층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제 인생도 이제 석양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이제 행복해. 할머니, 정말요? 응.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찾았어.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지우야, 넌 할머니한테 진짜 가족이야. 둘이서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강 변호사님이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여사님, 며느리 분과 완전히 법적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신경 쓰실 일 없으세요.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일이었습니다. 여사님,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가을이 왔습니다. 카페 앞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아요라고 말해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어요.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엄마, 괜찮은 사람 만났어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이번엔 신중하게 해. 네, 엄마. 이제 똑바로 살게요. 며느리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준호도 며느리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새 삶을 시작했을지 모르죠.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어느 날 카페에 단골 손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용기 있었나? 아니면 그냥 당연한 걸 찾은 것뿐인가? 어쨌든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대가를 치렀지만 제 존엄성을 지켰으니까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카페에 난로를 틀고 따뜻한 차를 팔았어요. 손님들이 여기 오면
집처럼 편해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편안한 공간. 크리스마스 이브. 지우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할머니, 우리 둘이 파티해요. 그래, 좋지. 둘이서 작은 트리에 불을 켜고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가족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 할머니, 올해는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나 자신을 찾은 한 해였어.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올해 제가 겪은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배신, 분노, 법정 싸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 파란만장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72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해였습니다. 며느리와 싸워 이겼고, 제 재산을 지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마치 제 과거를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새하얀 도화지 위에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게 제 자유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카페 앞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수막을 걸었어요. 지우와 함께 떡국을 끓여서 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손님들의 웃는 얼굴이 제 복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법정에서 싸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지 1년. 그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변했고요. 이제 저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작년 이맘때 요양원에 있었던 게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는 제 카페에서,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제가 신문기사 보고 찾아왔어요. 신문기사요? 네. 70 넘어서 새 인생 시작하신 거 기사에 났더라고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기자였어요. 제 이야기가 신문에 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뭐가 특별한가요? 사장님처럼 용기 있게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많은 노인분들이 가족한테 당하고도 참고 사세요.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당한 일, 법정 싸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 사장님,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제 존엄성을 지켰는걸요. 며칠 뒤 기사가 났어요. 72 할머니의 당당한 반격. 카페 사장으로 제2의 인생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카페에 찾아왔어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사장님 멋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며느리한테 당하고 사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사장님 보니까 힘이 나요. 할머님, 당하고만 사시면 안 돼요. 할머님, 인생이에요. 그러게요. 나도 이제 좀 당당하게 살아야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용기를 준다니 뿌듯했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큰 영감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카페 매출도 안정적이었고 지우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잘했어. 우리 지우, 손주가 잘 되는 게 제일 기뻐서요. 준호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대요.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아들. 행복해야 해. 준호가 다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여사님, 저 은퇴합니다. 벌써요? 네. 이제 나이도 있고 여사님 일이 제 마지막 케이스였어요. 보람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변호사님 없었으면 저 못 이겼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세요. 강 변호사님과 악수를 나눴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또 붉게 물들었어요. 작년 이맘때와 똑같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면 올해는 평화와 감사로 가득해요. 카페 2주년을 맞았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다 오셨고 준호도 새 여자친구랑 왔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제 약혼녀 수진이에요. 수진은 온화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미란과는 정반대였죠.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열심히 할게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파티가 끝나고 지우와 단둘이 카페에 남았어요. 할머니, 2년 동안 어떠셨어요? 행복했어. 진짜로. 저도 할머니랑 있어서 행복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이제 진짜 자유로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고마워. 지우야, 넌 할머니한테 빛이야. 둘이서 웃었어요.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죠.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작년보다 마음이 더 편안했어요. 카페에 트리를 크게 꾸미고 손님들께 쿠키를 나눠드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감사해요. 자주 오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지우가 선물을 줬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포장을 뜯어보니 액자였어요. 저와 지우가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야? 몰래 찍었어요. 할머니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액자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74세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다니. 며느리와 싸우던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지우야, 할머니 진짜 행복해. 알아요, 할머니.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제가 새 인생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가짜 가족을 잃고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아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새해 첫날 카페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웃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이게 제 일상이에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오후에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긴 걸까요? 며느리를 고소하고 가족을 잃은 게 승리일까요? 하지만 이내 답을 알았어요. 네, 이긴 겁니다. 제 존엄성을 지켰으니까요. 며느리는 저를 이용하려 했어요. 30년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어요.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게 제 승리예요. 물론 대가는 있었어요. 가족이 흩어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도 요양원에서 억울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제 인생도 석양기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우리 지우 요리 실력 늘었네. 할머니한테 배웠잖아요.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소소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뉴스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한테 학대받고도 참고 산대요. 제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노인인권 상담 봉사. 할머니처럼 가족한테 당하는 분들 도와주고 싶어. 할머니, 멋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제 경험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 인생 2년간의 싸움이 의미 있었던 거죠. 잠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이 남긴 재산 잘 지켰고 손주도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마. 74세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카페를 더 키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지우가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소박하지만 확실한 꿈이에요. 제 이야기는 복수극이 아니에요. 생존기예요. 부당함에 맞서 싸운 한 노인의 이야기죠. 저는 졌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오늘도 해가 지고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저는 내일도 모레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게 제가 찾은 진짜 자유예요. 침대에 누우며 미소 지었어요. 74 인생.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며느리와의 전쟁은 끝났고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좋은 밤입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제 카페에서, 제 집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